예, 말씀 계속해 주시죠. 네네. 제가 보니까 작년 10월까지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최저치 떨어질 때도 있었어요. 24% 갤럽 최저치인데 그때도 국민의힘 지지율은 30대 중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 10월 이후에 커플링 현상, 일반 동조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게 계속 같이 동반 하락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바로 지난주 여론조사죠. 그게 극명하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뭐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지금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벌어진 것도 나와요. 그게 뭔 얘기하냐면 한쪽이 대통령이 당정이 일체라 하더라도 한쪽이 무너지면 한쪽이 방어선을 쳐줘야지 이게 국정이 돌아가는데 이게 하나가 무너진데 양쪽이 같이 이렇게 동조화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는 지금 그 바로 2월, 3월 경선 때 원팀으로 가자고 했던 것이 지금 국민들이 거기에 동의를 안 해주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여론조사 지금 말씀하셨지만 대통령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그 얘기를 하시잖아요. 나는 그 선수가 무슨 전광판을 보고 뛰냐. 선수는 그냥 경기에 뛰어야 된다 얘기하는데 그래도 90분이 언제 끝나진 대략 알아야지 내가 힘을 쏟을 타이밍을 볼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게 보는 게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오히려 현명한 거죠. 그만큼 자기의 힘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갤럽 여론조사 말씀하셨는데 김 의원님께서 사실 이번에 양국관리법 같은 경우도 정말 샘플링 그 답변 샘플링 중에 농업 저 말하자면 농업에 종사하고 임업에 종사하는 분 한 분도 없어요. 전부 정말 그 말하자면 그 사무직 노동자들이 거의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질문도 그래요. 3, 5% 이상 뭐 오르거나 떨어지고 이렇게 아주 짤막하게 물었다는 거예요. 누가 이거 함의 이해합니까? 그러니까 설령 그러니까 이게 퍼센트 포인트가 나왔다 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것이 억울하다고 모든 문항을 다 조절하고 하다 보면 여론이라는 건 민심의 흐름을 반영하는 거지 정확하게 그걸로 정책을 만들라는 뜻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점들을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고 과도하게 반응하는 것보다는 흐름과 추세를 지금 보고 어떻게 여기 한번 그 굴곡과 어떤 터닝 포인트를 가져갈까 이런 점을 고민하는 게 맞는 거지 너무 디테일하게 이런 것들이 혹시나 왜곡되지 않았을까라고 얘기하는 거는 저는 오히려 그거는 달을 가리키는데 그 손가락을 보는 형국이다라는 뜻으로 해석합니다. 여론조사 발언을 하니까 반응들이 참 여러 가지가 올라오는데요. 여론조사에 관심 받기라고 하시더니 이제 와서 왜 여론조사 들먹입니까? 푸른들파님. 컷송이님 여론조사에 일희일비 안 한다면서요. 동해바다님 잘 나올 때는 옳은 거고 안 나올 때는 잘못됐다. 이런 글들 주셨습니다. 미르님 진짜 제대로 여론조사 한번 해보자. 이분은 지금 나온 여론조사도 못 믿겠다. 다른 뜻으로 하시는 것 같습니다. ABCD님 여론조사 압수 예정 다음 주는 긍정 폭등할 듯. 박준은님 여론조사기관 압수수색 들어가겠네요. 그래요. 뭐 여론조사 하는 근데 대통령이 여론조사 비난하는 경우를 별로 이렇게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옛날에 홍준표 후보가 대선 기간에 처음에 여론조사 낮았을 때 뭐 믿을 수 없다 그런 얘기는 했죠. 그랬다가 나중에 잘 나오니까 또 그때는 또 믿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뷰하면서 왜 여론조사 못 믿겠다고 하더니 그때 이제 잘 나오니까 뭐 그러더라고요. 이게 공감 능력이에요. 이 여론조사의 결과를 그거를 받아들이면서 우리 국민들의 뜻이 이렇게 변하고 있거나 해야 되거든요. 근데 뭐 우리가 맨날 여기 나와서 얘기하지만 여기는 이 정권이 지금 뭐 못하는 게 설명 못하고 공감 못하고 사과 안 하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면적인 지금 개편을 통해서 지금 새로 거듭나는 그런 모습으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너무 뭐 단단하게만 자꾸만 쉴드를 치려고 그러면 진짜 뭐 날고 기는 사람들을 옆에 둬서 개혁에 관해서 마크롱처럼 좀 추진력을 갖고 하시던가. 그래서 지금 사실 뭐 개각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사실 오늘 개각해도 놀라운 일은 아닐 정도로 지금 많은 명분들이 축적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오늘 아침에 또 헤어스타일 가지고도 글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다른 때하고 다르죠. 다른데 제가 보기에는 좋네요. 뭐 헤어스타일이 상당히 실용적으로 보이고 뭐 일하는 스타일이고 뭐 이렇게 막 그 매만진 것보다. 근데 문제는 그러면 헤어스타일을 바꾼 거냐? 이게 대통령은 모든 게 메시지 아닙니까? 맞아요. 헤어스타일도 메시지고 옷 입는 것도 메시지고 왜 뭐 아무 때나 저 양복 입고 가지 굳이 민방위복 차려 입고 갑니까? 이때는 안전을 국민들한테 전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왜 비 올 때 구두 신고 가면 비판받습니까? 이건 수해가 나서 많은 사람들이 물난리로 고생하니까 그럴 때 구두 신고 가는 것은 지금 최양호 원장 얘기한 대로 공감 능력을 못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해서 운동화 신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헤어스타일도 국민과의 약속일 수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옷과 현장을 동일시하는 걸 드레스 메시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민방위복 입을 때나 뭐 작업복 입을 때 수해복구 현장 갈 때 등등 다 다르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뭐 모르겠습니다. 지금 바로 첫 화면을 봤기 때문에 느끼는 일감은 저게 저 때가 바로 대선 후보 시절의 헤어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초심으로 돌아가야 될 뜻 아닌가. 초심으로 네. 정말 대선 후보 때 그 치열했던 마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국정 전반을 살펴보고 지금 뭐 대미 외교도 준비하겠다는 뜻 아닌가. 뭐 저는 제 내피셜이지만 내일 봐야 이렇게. 돼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내일 한번 내일 만약에 이 헤어스타일로 계속 가면 아 대통령의 헤어스타일이 이제 저렇게 바뀌구나. 더 움직이고 더 액티브하고 더 실용적이고 초심을 이렇게 가겠구나라는 그런 메시지일 수 있는데 오늘만 이랬다고 한다면 그것은 조금 다르게 해석할 수 있어요. 국민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리고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하나가 그렇죠. 자, 처음에 뭐 할 때는 대통령 손톱도 사람들이 들여다보더만 손톱 좀 깎으시죠 뭐 이렇게까지 그 정도 자리 아닙니까 대통령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오히려 그 대통령실에서 만약 홍보가 해야 될 거는 그러니까 저런 헤어스타일을 하고 나올 때는 굉장히 방금까지 바쁜 일을 하고 나왔다. 이런 것을 스스로 보여주면서 열심히 일하는 이미지 메이킹을 하기 위해서 저렇게 보여줄 수도 있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저 과정 저걸 보면서 앞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말하자면 영국 수상이 막 머리 이렇게 하듯이 그런 것들은 정말 좀 서민답게 혹은 뭐 정말 미국 방문을 앞두고 열심히 준비하는 모습 속에서 후다닥 나와서 한 소리 하는 그런 것을 스케치해서 올린다면 그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저 과정이 어떻게 저렇게 됐는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답답해하는 것은 저런 과정이 이해 없이 전달되다 보니까 지맛대로다 이런 이미지밖에 못 받는 거예요. 역시 뭐 자기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구나. 혹은 술 좋아하니까 어제 또 술 먹고 왔나 이런 상상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그 이미지 자체가 결국 대통령실에게 부담이 되는 이미지로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홍보 전문가가 없다. 메시지 전문가가 없다. 그런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만큼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이 예. 관심을 끌 수밖에 아, 없는 그럼요. 거라고 생각하고요. 국민을 대표하는 자리 그리고- 아닙니까? 왜 우리가 대통령 걱정하고 외국 나가면 그렇죠. 잘하기를 네. 바랍니까? 그래서- 우리 나라를 대표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말 그 이미지는 소비된다는 거 그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미지는 소비됩니다. 머리 하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재판장 맡았던 주심이 이정미 재판관이었던가요? 그렇죠. 그때 저 발표하러 가는데 롤. 그 뒤에 이렇게 롤이 이렇게 감겨져 있는 걸 본인도 모르고 갔잖아요. 예. 그때 국민들이 상당히 좀 아유 게을러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밤늦게까지 고민하고 고심하고 또 들여다보고 그렇게 하느라고 저 롤이 머리에 감겨 있는 것도 모르고 나왔구나. 국민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 헤어스타일을 보고 나라를 위해서 걱정하느라고 제대로 잠도 못 주무시고 머리 손질도 할 시간이 없었구나.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러면은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거고. 잘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주변 사람 말씀을. 근데 잘 들으셔야 되는데.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청자로 들을 청자가 왕의 길을 갖고 10개의 눈으로 보는 것이 합쳐진 게 들을 청자거든요. 그거 어디 쉬워 좋은 데서 받아갖고 한번 좀 선물로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개헌할 때 대통령 이름을 청통령으로 좀 바꿀까요? 예. 하여튼지 여론조사가 그렇게 떨어지면 자신을 돌아봐야죠. 뭐가 잘못됐지? 나는 지금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어떤 게 지금 국민들이 못 받아들이는 거지? 이걸 생각을 해봐야죠. 그런데 내가 가는 길은 무조건 오라. 나는 잘못이 있을 수가 없어. 그건 아니죠. 아무리 대통령 아니라 대통령 할아버지라도 아닌 건 아니죠.
민주당이 지금 돈봉투 때문에 아주 난리가 났는데 송영길 전 대표 지금 프랑스에 머물고 있는데요. 어제 이재명 대표가 사과하면서 송영길 대표 빨리 귀국 조치하도록 얘기했다라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 기사가 22일 현지에서 기자 간담회를 하겠다는 거예요. 김영주 의원. 네. 아니 들어오면 되지 무슨 기자 간담회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흐름으로 보면 들어올 생각이 좀 없는 쪽이 더 아직까지 많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결과적으로는 자기 보좌관 그리고 또 인천시에 뭐 일했던 분들이 함께 해서 또 어쨌든 본인이 직접 있든 없든 간에 자기와 함께 했던 사무총장, 사무부총장과 연관된 일이고 자기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일했던 일이라면 무엇보다도 빨리 들어와서 이것을 수습하고 가야 되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저는 뭐 다른 방송에서 지난주 금요일 밤에 얘기했습니다만은 이 사건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586 정치 전체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고 예. 전체가 석고되지 하는 즉 뭐 민주화 운동, 학생 운동, 노동 운동 그 중에 한 사람 송영길이라는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랬을 때 그 부분이 정치를 행위함에 있어서 그런 어떤 부패적인 방식으로 아직까지 뭐 의혹에 불과하다 하지만 뭐 지금 녹취를 푼 걸로 봐서는 뭐 더 이상 뭐 뒤로 다른 뭐 개연성이 별로 없어요. 빼도 박도 못하는 지경에 와 있다라고 하면 그런 마음으로 들어와서 뭐 거기 앉아서 더 7월까지 공부할 게 뭐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민주당에 대하여 또 본인에 대하여 소위 586 정치했던 사람들에 대하여 국민의 실망이 이렇게 많다면 이제는 사실은 뭐 거기서 안 들어오고 버티면서 기자간담회 하기보다는 들어와서 내가 차라리 정치 접겠다 잘못했다 이렇게 해서 그야말로 말하면 선당후사하는 그런 자세라도 보여주는 게 저는 맞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두수 소장 지금 송영길 전 대표가 해야 될 일, 갖춰야 할 자세 어떤 것이라고 보십니까? 아까 이제 김영주 의원이 잘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뭐 송영길 전 대표 입장은 당연히 선당 후사 정신을 가져야 하고요. 이 위기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뭐 이 마음을 모아야 되는데 본인이 이제 기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민주당이 약간 저는 이제 이 그 전략적 차원에서 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과한 건 아주 잘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검찰발이거든요. 검찰이 가지고 있는 녹취이고 또 이것을 계속 띄엄띄엄 일부 언론에 풀어서 민주당을 계속 공격하는 거리로 삼고 있는데 이게 왜 당이 주도적으로 자체적으로 이걸 조사위원회를 꾸리고 하지 않느냐. 일각에서는 뭐 조사한다고 뭐 나올 게 있느냐 이러는데 그게 조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해서 당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원칙을 정하고 그거에 맞춰서 송영길 의원에 대해서 당이 먼저 소환하고 또 관련자를 당이 먼저 일단 파악되는 뭐 명단이 있다면 당이 먼저 소환하고 이러면서 검찰하고 맞서서 그것을 계속 같이 주도해 나가야 되는데 이걸 이제 당이 아니라 검찰에 맡겨서 조속한 수사와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그럼 그동안 검찰은 그러면 조속한 수사와 공정한 수사를 했습니까? 계속 검사 독재 정권이라고 규탄을 해놓고선 갑자기 검찰한테 맡긴다는 저는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이렇게 되면 당은 계속 검찰이 핸들링 되는 대로 놀아나는 거고 이게 1년을 갈지 6개월을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이 주도적으로 이것을 어떤 범위에서 종결시켜야 될 생각, 뭐 그 사람들을 출당을 시키던 뭐 어떤 그것까지를 각오하면서 당이 주도해야 되는데 이 주도성을 놓쳐버린 것, 이건 전략적으로 당이 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다. 근데 똑같은 사건이 2008년도 한나라당 전당대회 때 나왔었거든요. 그때 고승덕 의원이 이제 폭로합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한나라당은 이틀 만에 검찰에게 수사 의뢰를 해요. 결국은 뭐 아시지만 박기태 국회의장이 그때 뭐 2년에다 집행유예 뭐 받아갖고 된 상황인데 그러면서 사실은 한나라당도 2002년도에 차떼기 당해서 이런 것까지 하면서 사실 그런 의혹과 멀리하는 노력을 함으로 해서 이제 벗어난 거거든요. 지금도 야당은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줄 때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런 얘기를 안 하고 있으면 이제
뭐 여당 쪽에서 나온 거, 이 대표가 그러면은 검찰 탄압을 당 전체로 지금 끌어들이는 거 아니야? 이런 불필요한 오해를 자꾸만 사게 하는 부분들이라서 저는 조금 더 빠른 방향으로 뭐 송 대표도 지금 오고 등등에 해야 이거는 끊어내는 거지. 이거를 길게 갖고 갈 이유는 하나도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저는 송영길 대표가 지금 정치인의 자세가 아니라 법률가의 자세를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 기자회견 하겠다는 거는 녹취가 어디까지 갔는지 혹은 증거가 어디까지 확보됐을지 지금 아마 그걸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선까지 연루됐다는 걸 내가 얘기해 줄까 아마 저울질할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인의 자세라면 일단 첫 메시지는 바로 귀국하겠다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서 다 밝히겠다 이렇게 나오는 게 정치인이고 전직 당 대표다운 그런 좀 그 통 큰 정치인의 그 메시지가 될 텐데 22일 날 현지 기자간담회 하겠다. 저 얘기는 뭐냐면 일단 돌아가는 사태를 20일까지 지켜보고 여러 가지 법률적인 거 다 판단해서 내가 할 말 하겠다는 건데 제가 어제 정동영 전 의장이 열린우리당 의장이 어제 아주 인터뷰한 것 중에 제 눈에 들어왔던 게 최초의 선택이 최후의 선택이어야 한다. 그 조치가 최초의 조치가 최후의 조치여야 한다. 그때 열린우리당 의장 때 그렇죠. 불법 자금이 당의 당사 매입 자금이 쓰여졌다고 했을 때 정 의장이 택한 건 바로 당사를 매각하고 그때 영등포 창고 그 청과시장 창고로 갔습니다. 그 바람에 열린우리당이 그때 총선에서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최초의 조치가 정말 최후의 조치가 돼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있을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시비 소지들 차단했는데 저렇게 하면은 저는 송 대표가 법률가로서는 저게 어느 정도 자기의 장점을 발휘할지 모르지만 자신을 뽑아줬던 민주당을 생각해야죠. 그게 선당이죠. 제가 보기에 예. 선사후당하는 거. 저도 좀 그 보충을 하자면 저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송길 대표의 귀국 여부가 쟁점이 될 거고요. 또 저기서 뭐 간담회 형식으로 말하면 그것도 쟁점이 될 것이고 또 이것에 대해서 검찰은 계속 여러분 지금까지 검찰 행태를 보면 본인들이 지금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이 가지고 있는 감정 자료가 일부 언론에 가는 거는 명백한 불법이거든요. 근데 물론 이게 이제 쟁점은 아닙니다. 지금은 나중에 추후에 이제 불법이 어떤 식으로 바뀔지는 모르지만 이걸 가지고 계속 전국을 주도하면서 민주당을 곤욕스럽게 몰아갈 건데 당에서는 할 일이 없어요. 검찰이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송영길 대표한테만 모든 걸 넘겨놓고 상태라서 당이 주도적으로 이것을 내부의 핵심의 어떤 계기로 삼고 동력으로 삼아가면서 이번 기회에 국민에게 거듭나겠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 뭐 어떤 그 시기와 어떤 기구 이런 내부적으로 만들어야 할 기구 이런 걸 두 개를 다 놓쳐가지고 정말 이제 좀 위기에 왔구나. 당이 이제 민주당이 어떤 의미에서 그냥 타의에 의한 이기 이런 걸로 갔다. 자의에 의한 쇄신의 기회를 놓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김두수 소장께서는 이재명 대표가 어제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했어야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검찰은 하던 대로 하십시오. 우리는 우리대로 철저하게 진상을 밝힐 것입니다. 우리가 더 빨리 밝혀내겠습니다. 뭐 그리고 이제 다시 뭐 이런 식으로 했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예, 아니 검찰의 공정하고 빠른 수사 촉구하는 건 좋았고요. 그러면 우리도 자체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서 철저하게 검찰보다 더 철저하게 내부적으로 원칙을 정해서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책임을 지겠다 이런 자세로 그래서 외부의 절반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하면서 내부에 꾸리고 여기에서 혐의가 드러나거나 또는 혐의의 소지가 있다고 된다면 출당시키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단호한 조치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하는데 뭐 사과까지 한 건 좋은데 결국은 송영길 대표에게 또는 검찰에게 이 문제를 다 넘겨버린 행태가 됐다는 거죠. 네, 김영주. 예. 저는 이제 이 사건을 보면서 이것이 또 하나의 어떤 이재명 사법 리스크의 문제점이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첫 번째, 이재명 대표의 일성은 사과가 아니었어요. 여전히 그 질문을 받고 송영길 대표 문제 질문을 받고 검찰을 믿을 수 없다. 이런 식의 답을 했어요. 만약 정말 그런 본인의 사법 리스크가 없다면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방금 김두수 소장 얘기한 내가 어떤 형태를 하더라도 당의 모든 인력을 해서 진상을 규명하고 문제자 색출을 하겠다. 그리고 국민에게 사과한다. 이게 일성이었어야 돼요. 근데 본인이 그러다 보니까 첫 일성을 그렇게 놓쳐버렸어요. 한 이틀 지나서 겨우 사과한다는 식으로 조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부분.
안타깝고 그 방금 얘기한 대로 주도권도 넘겨주고 그다음에 또 하나 예를 들면 검찰한테 믿는다 잘해라고 하는 것이 모순적으로 돼버렸어. 이때가 믿을 수 없다라고 주장해 왔던 이제 그런 부분이 다 지금 스탠스가 다 꼬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또 그러다 보니까 송영길, 이재명 무슨 관계에 있냐, 그 녹취 안에 뭐가 들어있냐 이런 의혹으로 지금 불이 타고 있잖아요. 진화가 안 돼 있는 상태다. 그런 참 아쉬움이 있다는 거죠. 당시 법원에서 내린 얘기가 참 유명했었죠. 그때 2008년도 이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그 딱 한 줄이었어요.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 이거는 법원이라든가 어떤 그 사법적인 처리 과정에서 분명한 지금 이 라인을 거놓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나오는 녹취록에 보면 형님 기왕하는 거 우리도 주세요.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뭐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법원에서 만약에 간다 그러면 굉장히 뭐 그 당시와 같은 지금 다시 판결을 내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처음 조치부터 그거를 뛰어넘는 부분들이 나왔어야지 이것이 사실 국민들에게 공감대 형성을 할 수 있는 부분들로 갔었는데 조금 지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 그래도 송영길 대표가 이제 오늘 귀국하는 거를 통해서 변곡점이 한 번 더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시기를 잘 활용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자간담회를 지켜봐야 뭐 이제 그 뒤로 얘기를 하겠지만 김두 소장 만약에 기자간담회 어떤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까? 지금으로 보면 국민들한테 속 시원히 이게 다 이야기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또 실제로 이제 송영길 대표는 실제 이런 선거 운동을 하면 세세한 자금의 흐름 모릅니다. 그리고 대강의 흐름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겠지만 뭐 일반 선거 운동으로 이렇게 보고받지 아니 내가 누구 얼마 줬다 이런 걸 보고할 리도 없고요. 보고할 가능성도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송영길 대표 입장에서도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거든요. 이 답답한 상황을 본인 그대로 이야기를 하면 국민들이 누가 이걸 믿어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떤 뭐 진퇴양난의 늪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송영길 대표가 좀 더 자세하게 본인이 앞장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당이 판을 깔아줘야 되는 거예요. 당이라도 이걸 깔아줘야 검사가 당연히 송영길 대표를 지금 소환한 것도 아니고요. 송영길 대표의 제가 나온 건 딱 하나예요. 뭐 송이 있는 데서 이야기했는데라고 하는 줄이 하나 나오는데 그게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앞에 이야기와 연결돼서 보면 뭐 돈 주고 받는 누구의 이야기를 했나 보다 이렇게 이제 영상되게 지금 알려져 있는 거거든요. 송 대표도 곤욕스러운 상황이고 이런 속에서 검찰이 아직 소환도 안 한 상황에서 그냥 들어와라라고 이야기할 때는 당이 주체가 돼서 어떤 그 조사 기구에서 공식적으로 들어올 것을 요청하고 그게 응하고 이러면서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송영길 대표도 뭐 좀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조속한 기국을 해서 이 문제를 주도적으로 풀어야 되는데 검찰이 소환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이상한 뭐 좀 이상한 행태가 돼버렸다 이런 겁니다. 아니 뭐 검찰의 손에 운명을 맡긴 지금 처사가 돼버렸잖아요. 자정 능력이 안 보이잖아요. 이 점은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는 사실의 영역이 아니라 인식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떻게 대중에게 전달될지 국민에게 전달될지 이건 민주당이 좀 고민해야죠. 저는 좀 초기 대응 좀 제가 보기에 그게 최후의 대응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양쪽 얘기를 들어봐야 되겠죠. 그래야 뭐 진실이 밝혀질 텐데 그 말씀은 상당히 제가 좀 고개가 끄덕거려집니다. 지금까지 검사 독재 정권이라고 비판해놓고 이것은 검찰에 맡기겠습니다라고 하면 민주당이 그동안 해왔던 얘기는 뭔가 그런 얘기를 들을 만도 하네요.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을까요? 그 점이 아쉽죠. 그러니까 저는 뭐 통로가 있어서 잠깐 정말 내부 조사위를 철저히 꾸리고 그래서 아주 단호한 불가능의 원칙을 밝혀서 이 문제를 주도해야 하지 당이 주도하지 못하면 이 문제는 시간을 끌면 끌수록 이상한 방향으로 갈 거다 이런 조언을 했는데 아쉽더라고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통화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나서 기자회견에서 귀국하도록 했습니다라고 했는데 지금 일단 22일까지는 안 들어온다는 거 아닙니까?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들어가겠습니다 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고 아무튼 그때까지 안 들어온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재명 대표랑 통화할 때 들어오세요 들어오는 게 맞습니다라고 했을 때 좀 입장이 달랐던 것 같네요.
암만 해도 뭐 지금 상황에서는 일치할 수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각자 입장이 달라서. 그 동안에는 두 분이 좀 많이 같지 않았습니까? 일단 뭐 지금 언론에서 요구하듯이 지역구를 바꿨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까지 다 포함돼서 복잡해졌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네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